2002년 11월 27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에 관계 기념일을 축하하던 중 한 젊은 커플이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그들은 낯선 사람들의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커플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나 마리아 앙헬은 1884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르가리타 아소리오는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마르가리타는 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딸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6살 때 안나 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교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위험 없이 살 수 있는 청소부 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모범생이 되었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사우스 마이애미 고등학교의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여자 축구팀 주장이 되었으며 스포츠와 학업 성과를 성공적으로 병행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학업, 스포츠, 그리고 문구점에서의 파트타임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어머니의 가게 비용을 돕고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차를 구입했고 그 차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다사다난했습니다. 2001년 12월 말 17살 때 그녀는 동급생인 에디 넬슨 파르토방코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게 발전했습니다. 많은 공통 관심사, 함께 보낸 멋진 시간, 그리고 상호 존중. 안나 마리아는 미 공군에 입대하여 군 경력 후에는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 학교 교장직을 목표로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2002년 4월 27일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그들은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디는 인기 있는 지역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춤을 추러 갔고 저녁은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춤을 춘 후 그들은 산책을 하며 인생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녁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에디의 차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5명의 젊은이들이 커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무장하고 있었고 커플에게 외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근처 채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자주 감시되었기 때문에 범인들은 커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빌린 벤 바닥에 눕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커플에게 지갑, 핀코드, 휴대폰, 보석을 포함한 소지품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인들은 안나 마리아의 카드로 가장 가까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에디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올랜도에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전화는 나중에 그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20분간의 운전 후 범인들은 에디에게 안나 마리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키스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압박 속에서 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범인들은 그에게 고개를 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디는 25분 동안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완전히 외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범인들은 에디를 붙잡아 길 위로 던졌습니다. 추가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에디는 그들이 자신을 내버려 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움직이지 않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범인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에디는 그들이 그의 여자친구를 해변에 두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길가로 천천히 걸어가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에디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 남자는 즉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그에게 많은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에디는 안나 마리아가 아직 괜찮기를 바라며 경찰이 즉시 그녀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은 안나 마리아와 함께 밴을 타고 팜비치 카운티까지 여행을 계속했고 그곳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소녀에게 밴에서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풀려나기를 간청했지만 그렇게 하려 할 때 가해자 중 1명이 콜트 권총을 꺼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들은 증거를 남기고 올랜도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28일에 경찰은 에디와 그의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는 경찰관들에게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고 5명의 가담자와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묘사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가해자들과 소녀 모두를 찾는 광범위한 수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돌아와 달라는 간청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관들이 가해자들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에디의 휴대폰으로 걸었던 전화 통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번호는 올랜도의 한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29세의 헥토르 마누엘 카바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헥토르를 찾기 위해 이 아파트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관리인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세입자로 등록된 34세의 빅토르 마누엘 카르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열쇠를 주고 아파트를 조사하도록 허락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빅토르와 함께 안나 마리아의 은행 카드, 운전면허증, 지갑,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안나 마리아의 신발은 아파트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 자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와 그의 형제 헥토르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밴을 찾기 위해 다른 주거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22세의 세사르 안토니오 메나를 체포하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관들은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16세의 헤수스 토레스 로만과 그의 23세 삼촌 조엘 레브론이 있었으며 이들은 4월 29일 새벽 1시경 다른 주거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죄를 수색했을 때 스포츠 가방과 쇼핑백을 발견했고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갈색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옷과 안경을 증거물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했습니다. 그 후 조엘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긴 신문일을 준비했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헤수스가 신문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권리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경솔한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안나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에디의 이야기도 끝났다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헤수스는 밴을 타고 외딴 해변으로 갔던 여정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박 속에서 침묵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헤수스는 걱정하고 슬퍼 보였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의 젊음이 그의 솔직함의 이유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헤수스는 또한 안나 마리아가 있는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고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안나 마리아는 기도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결정적인 순간 전에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견해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일부 피상적인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 가족에게 불안한 사건이 발생한 그 불행한 저녁, 발견된 모든 물품은 필요한 분석을 위해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나의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았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안전을 바라며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 저녁 안내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증거에는 여러 사람의 DNA 흔적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안나 마리아와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세사르의 아파트에서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을 발견했으며 그 중에는 사건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비치 경찰 대변인 바비 에르난데스는 언론에 5명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안나의 가족은 이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애미 지구검사장 캐서린 페르난데스는 영향을 받은 두 가족이 정의를 실현하도록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포괄적인 수사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건에 배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수스는 마이애미의 메트로 웨스트 구치소로 이송되어 엄격한 감시에 놓였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범죄계에서의 평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헤수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도소의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감방에서, 운동 시간에, 심지어 우연한 만남에서도. 놀랍게도 다른 수감자들은 그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수감자들조차 그의 행동을 비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불만 때문에 당국은 헤수스를 다른 구치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건의 증인이자 헤수스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된 에디와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헤수스는 이를 막고 사건의 결과를 바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의도를 알게 되고 잠복 수사관을 투입하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헤수스는 에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120,000를 제안했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이 정보는 그의 범죄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을 때 5명의 피고인 모두 첫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헥토르는 세사르가 조직한 상황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전화 통화는 헥토르가 설명된 사건 3주 전에 세사르를 만났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헥토르의 40세 동거녀 글래디스 라가르드는 사건 당일인 토요일 오후에 세사르가 특정 물건들을 자신들의 아파트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사르는 빈손으로 왔고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금요일인 4월 26일에 쇼핑을 위해 마이애미로 갔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망하여 그는 중부 플로리다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다른 4명의 관련자들과 만나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관련자들이 진술에서 세사르를 주모자로 지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일한 증인인 에디가 가해자 중 누구도 확실히 식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그날 어두웠고 심한 두통으로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디는 충격을 받았고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관들이 물러설 수도 있다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덕분에 재판을 진행하고 결국 그들을 유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중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사건을 주도했다고 추정되는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2002년 9월 23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범죄 미수를 포함한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로버트 구신이 각 피고인에 대한 분리 재판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 시작이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은 수년간 지연되었고 5년이 지나서야 당시 39세였던 빅토르 마누엘 카르발류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배난에서의 사건을 단지 목격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르는 또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우연히 그곳에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카르발유가 사건에 책임이 없으므로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다르게 결정했고 2007년 4월 그는 유죄로 판결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그는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다른 혐의로 4번의 종신형과 2번의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7세의 세사르 안토니오 메나가 법정에 섰습니다. 부검사는 에디와 안나 마리아 가족에게 미친 사건의 심각한 결과를 이유로 유사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07년 11월 8일 법원은 그를 혐의 중 하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몇 달 후 2008년에 헤수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주의를 돌려 다른 4명이 커플을 차량으로 데려갈 수 있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수스는 차량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반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건 후 차량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열띤 논쟁 중에 법정은 에디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는 피고인이 그날 밤 참석자들 중 기억할 수 있는 단 2사람 중 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 후 다른 2 관련자의 사건이 검토되었지만 죄일과 헥토르에 대한 재판 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24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기술적인 절차 위반을 이유로 빅토르에 대한 원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조엘에 대한 재판은 2012년 9월 10일에 시작되었지만 판사는 사건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선언했습니다. 2012년 9월 재심이 열렸고 배심원 대다수 9대 3가 헥토르 마누엘 카르발유를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6일에 내려질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헥토르는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0년의 수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30년의 더 짧은 형량을 받았고 통역사와 변호사를 통한 오해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이애미 검사 예이츠는 헥토르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증거 때문에 유죄 인정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헥토르의 변호인단은 그가 엄벌 대신 종신형을 받도록 노력했지만 법원은 원래 결정을 확정하고 6번의 연속적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각 당사자가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은 앤마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관련자 중 1명인 조엘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는데 배심원단의 불일치가 이 결정의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주기적으로 법원으로 돌아가고 법원은 때때로 결정을 재검토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에 관계 기념일을 축하하던 중 한 젊은 커플이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그들은 낯선 사람들의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커플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나 마리아 앙헬은 1884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르가리타 아소리오는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마르가리타는 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딸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6살 때 안나 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교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위험 없이 살 수 있는 청소부 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모범생이 되었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사우스 마이애미 고등학교의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여자 축구팀 주장이 되었으며 스포츠와 학업 성과를 성공적으로 병행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학업, 스포츠,
그리고 문구점에서의 파트타임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어머니의 가게 비용을 돕고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차를 구입했고 그 차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다사다난했습니다. 2001년 15월 말 17살 때 그녀는 동급생인 에디 넬슨 파르토방코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게 발전했습니다. 많은 공통 관심사, 함께 보낸 멋진 시간, 그리고 상호 존중. 안나 마리아는 미 공군에 입대하여 군 경력 후에는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 학교 교장직을 목표로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2002년 4월 27일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그들은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디는 인기 있는 지역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춤을 추러 갔고 저녁은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춤을 춘 후 그들은 산책을 하며 인생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녁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에디의 차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5명의 젊은이들이 커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무장하고 있었고 커플에게 외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근처 차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자주 감시되었기 때문에 범인들은 커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빌린 벤 바닥에 눕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커플에게 지갑, 핀코드, 휴대폰, 보석을 포함한 소지품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인들은 안나 마리아의 카드로 가장 가까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에디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올랜도에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전화는 나중에 그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20분간의 운전 후 범인들은 에디에게 안나 마리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키스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압박 속에서 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범인들은 그에게 고개를 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디는 25분 동안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완전히 외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범인들은 에디를 붙잡아 길 위로 던졌습니다. 추가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에디는 그들이 자신을 내버려 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움직이지 않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범인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에디는 그들이 그의 여자친구를 해변에 두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길가로 천천히 걸어가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에디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 남자는 즉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그에게 많은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에디는 안나 마리아가 아직 괜찮기를 바라며 경찰이 즉시 그녀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은 안나 마리아와 함께 밴을 타고 팜비치 카운티까지 여행을 계속했고 그곳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소녀에게 밴에서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풀려나기를 간청했지만 그렇게 하려 할 때 가해자 중 1명이 콜트 권총을 꺼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들은 증거를 남기고 올랜도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28일에 경찰은 에디와 그의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는 경찰관들에게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고 5명의 가담자와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묘사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가해자들과 소녀 모두를 찾는 광범위한 수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돌아와 달라는 간청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관들이 가해자들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에디의 휴대폰으로 걸었던 전화 통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번호는 올랜도의 한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29세의 헥토르 마누엘 카바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헥토르를 찾기 위해 이 아파트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관리인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세입자로 등록된 34세의 빅토르 마누엘 카르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열쇠를 주고 아파트를 조사하도록 허락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빅토르와 함께 안나 마리아의 은행 카드, 운전면허증, 지갑,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안나 마리아의 신발은 아파트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 자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와 그의 형제 헥토르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벤을 찾기 위해 다른 주거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22세의 세사르 안토니오 메나를 체포하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관들은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16세의 헤수스 토레스 로만과 그의 23세 삼촌 조엘 레브론이 있었으며, 이들은 4월 29일 새벽 1시경 다른 주거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죄를 수색했을 때 스포츠 가방과 쇼핑백을 발견했고,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갈색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옷과 안경을 증거물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했습니다. 그 후 죄렉의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긴 신문위를 준비했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헤수스가 신문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권리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경솔한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안나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에디의 이야기도 끝났다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헤수스는 벤을 타고 외딴 해변으로 갔던 여정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박 속에서 침묵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헤수스는 걱정하고 슬퍼 보였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의 젊음이 그의 솔직함의 이유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헤수스는 또한 안나 마리아가 있는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고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안나 마리아는 기도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결정적인 순간 전에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견해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일부 피상적인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 가족에게 불안한 사건이 발생한 그 불행한 저녁, 발견된 모든 물품은 필요한 분석을 위해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나의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았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안전을 바라며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 저녁 안내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증거에는 여러 사람의 DNA 흔적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안나 마리아와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세사르의 아파트에서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을 발견했으며 그 중에는 사건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비치 경찰 대변인 바비 에르난데스는 언론에 5명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안나의 가족은 이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애미 지구검사장 캐서린 페르난데스는 영향을 받은 두 가족이 정의를 실현하도록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포괄적인 수사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건에 배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수스는 마이애미의 메트로 웨스트 구치소로 이송되어 엄격한 감시해에 놓였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범죄계에서의 평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헤수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도소의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감방에서, 운동 시간에, 심지어 우연한 만남에서도.
놀랍게도 다른 수감자들은 그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수감자들조차 그의 행동을 비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불만 때문에 당국은 헤수스를 다른 구치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건의 증인이자 헤수스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된 에디와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헤수스는 이를 막고 사건의 결과를 바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의도를 알게 되고 잠복 수사관을 투입하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헤수스는 에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12,000를 제안했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이 정보는 그의 범죄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을 때 5명의 피고인 모두 첫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헥토르는 세사르가 조직한 상황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전화통화는 헥토르가 설명된 사건 3주 전에 세사르를 만났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헥토르의 40세 동거녀 글래디스 라가르드는 사건 당일인 토요일 오후에 세사르가 특정 물건들을 자신들의 아파트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사르는 빈손으로 왔고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금요일인 4월 26일에 쇼핑을 위해 마이애미로 갔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망하여 그는 중부 플로리다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다른 4명의 관련자들과 만나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관련자들이 진술에서 세사르를 주모자로 지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일한 증인인 에디가 가해자 중 누구도 확실히 식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그날 어두웠고 심한 두통으로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디는 충격을 받았고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관들이 물러설 수도 있다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덕분에 재판을 진행하고 결국 그들을 유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중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사건을 주도했다고 추정되는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2002년 9월 23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범죄 미수를 포함한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로버트 구쉰이 각 피고인에 대한 분리 재판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 시작이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은 수년간 지연되었고 5년이 지나서야 당시 39세였던 빅토르 마누엘 카르발류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밴 안에서의 사건을 단지 목격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르는 또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우연히 그곳에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카르발류가 사건에 책임이 없으므로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다르게 결정했고 2007년 4월 그는 유죄로 판결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그는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다른 혐의로 4번의 종신형과 이번에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7세의 세사르 안토니오 메나가 법정에 섰습니다. 부검사는 에디와 안나마리아 가족에게 미친 사건의 심각한 결과를 이유로 유사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07년 11월 8일 법원은 그를 혐의 중 하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몇 달 후 2008년에 헤수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주의를 돌려 다른 4명이 커플을 차량으로 데려갈 수 있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수스는 차량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반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건 후 차량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열띤 논쟁 중에 법정은 에디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는 피고인이 그날 밤 참석자들 중 기억할 수 있는 단 2사람 중 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 후 다른 2 관련자의 사건이 검토되었지만 죘과 헥토르에 대한 재판 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24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기술적인 절차 위반을 이유로
빅토르에 대한 원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조엘에 대한 재판은 2012년 9월 10일에 시작되었지만 판사는 사건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선언했습니다. 2012년 9월 재심이 열렸고 배심원 대다수 9대 3가 헥토르 마누엘 카르발류를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6일에 내려질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헥토르는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0년의 수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30년의 더 짧은 형량을 받았고 통역사와 변호사를 통한 오해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이애미 검사 예이츠는 헥토르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증거 때문에 유죄 인정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헥토르의 변호인단은 그가 엄벌 대신 종신형을 받도록 노력했지만 법원은 원래 결정을 확정하고 6번의 연속적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각 당사자가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은 앤마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관련자 중 한 명인 조엘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는데 배심원단의 불일치가 이 결정의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주기적으로 법원으로 돌아가고 법원은 때때로 결정을 재검토합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예일 대학교는 항상 전 세계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2009년 9월 이 학생들 중 한 명이 캠퍼스 생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슬픈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병치료법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젊은 연구원이 자신의 과학 연구와 관련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닷새 앞두고 그녀는 실험실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삶이 끝난 애니 리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발견이 있던 날, 경찰은 예일대학교 실험실 벽 속에서 24세 박사과정 학생 애니 리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대학 공동체를 뒤흔들었고 학생들과 교수진 사이에 감정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985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애니 리는 베트남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니가 비범한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엘도라도의 유니온 고등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미래의 아인슈타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녀의 능력 덕분에 애니는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16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생명과학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일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양리학 박사 과정에 지원하여 2007년에 합격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애니는 실험실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며 암과 근위영양증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치료에 대한 효소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지도 교수는 종종 그녀를 외모를 뛰어넘는 놀라운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작고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애니 리는 놀라운 근면성과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을 꿈꿨습니다. 애니는 똑똑하고 목표 지향적인 학생이었으며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박사 학위를 받을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2009년 2월 애니는 의과대학 잡지에 캠퍼스 밖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에서 그녀는 동료 학생들에게 약간의 주의가 많은 불쾌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니는 모든 사람에게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항상 조심했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애니는 캠퍼스 밖의 잠재적 위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일 대학교 내부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애니는 24살이었고 책임감 있고 활기차며 에너지와 낙관주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종종 멋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새 신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9년 여름 애니는 사랑하는 조나단과의 결혼을 꿈꿨습니다. 애니와 조나단은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그녀는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얼마 후 조나단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주에서 공부했지만 애니와 조나단은 자주 서로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여행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더 이상 떨어져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애니는 그것을 매우 원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는 결혼식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롱아일랜드 노스 리츠 클럽의 호숫가 정제에서 열릴 예정인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는 그리스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2009년 9월 13일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닷새 앞둔 9월 8일 화요일 아침, 애니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메디컬 센터로 갔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휴대폰,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실험실로 갔습니다. 동물 실험이 수행되는 실험실 건물은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해 있었습니다. 애니는 아침에 실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나가는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이동을 위해 키 카드를 사용해야 했고 모든 사용은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침 10시 8분에 건물에 들어갔지만 나가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애니의 개인 소지품은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는 그녀가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사관들이 우선순위를 제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애니가 실험실 건물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예일대학교가 쓰레기를 버리는 하버드의 쓰레기 매립지로 수색 범위를 옮겼습니다. 단서를 찾도록 훈련된 탐지견들이 현장으로 불려왔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의심 때문에 이제 그녀를 실종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애니의 실종은 이제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었고 과학연구소는 거의 확실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애니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이 수행되는 실험실의 많은 냄새 때문에 탐지견들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결정적인 며칠 동안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가능한 용의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애니의 약혼자인 조나단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관계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하지만 조나단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매우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우연히 9월 8일 수업을 취소했던 애니의 교수 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예일대학교 공동체를 조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애니가 정말로 실험실에서 해를 입었다면 키카드를 가지고 해당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애니가 캠퍼스 밖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경고한 것이 대학 건물 내부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캠퍼스 내 수색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 채 서로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걱정했습니다. 애니가 실종된 지 나흘 후이자 조나단과의 결혼식 하루 전인 9월 12일 토요일,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얼룩이 묻은 옷이 건물 중 한 곳의 천장 패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법의학자가 그 옷이 애니의 것이 아니지만 그녀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실은 반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일요일은 애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롱아일랜드에서 새 남편과 함께 친구들과 가족들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9월 13일 일요일은 증거를 찾도록 훈련된 탐지견이 마침내 실험실 건물에서 흔적을 발견한 날이 되었습니다. 건물 도면으로 무장한 수사관들은 흔적을 따라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이 일을 저지른 자가 건물의 구조와 증거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애니 리는 건물 지하실의 기술 배관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의학자는 산소 부족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학 공동체는 그들 중 누군가가 이 일에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을까요? 과학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실험실 기술자들 사이의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술자들은 규칙과 안전 준수를 엄격하게 감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애니가 일했던 실험실에는 24세의 젊은 기술자인 레이먼드 클라크 3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코네티컷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야구팀의 스타였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조용해 보였고 평판이 좋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의 행동과 문 뒤에서 여성들에게 보이는 행동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 제시카 델 로코는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관계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 그는 그녀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점차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짜증을 냈습니다. 제시카가 마침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가 다른 여성과 만나기 시작하고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방과 후 그녀의 차까지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징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의 누나는 애니가 연구를 수행하던 시골 실험실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명망 있는 자리였고 그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이력서를 부풀렸습니다. 그는 동물 다루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해 이전에 농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말 덕분에 그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수였고 그 후 기술자로 승진했습니다. 클라크는 실험실주의들의 복지를 책임졌고 연구원들의 규정 준수를 감독했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클라크는 자신의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어쩌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그를 거만하고 통제욕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책임자 중 한 명은 그의 상사에게 그의 거친 행동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실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연구원들과 중학교만 졸업한 클라크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력 차이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클라크가 실험실에서 단지 청소부로 일하며 저임금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험실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클라크의 여자친구인 제니퍼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게시된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그녀는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명백한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그녀는 클라크를 신뢰할 수 있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충성스럽고 착하다고 묘사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약혼을 발표했지만 그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2009년 9월 8일에 이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클라크는 그날 샌디의 실험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약 1시간 동안 그녀의 사무실에 있었고 그 후 지하실로 가기 전에 여러 차례 다른 방으로 갔으며 총 55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공황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클라크는 화재 경보가 울린 후 실험실을 떠났는데 아마도 한낮에 눈에 띄지 않게 나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경찰은 심지어 그가 경보를 조작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색 초기에 다른 학생이 실험실에서 붉은 액체로 얼룩진 휴지 상자를 보고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클라크가 붉은 얼룩을 숨기기 위해 상자를 옮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상자는 애니가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키카드로 들어갔던 방의 금속 카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예일대학교 직원은 클라크가 철수세미와 세제를 사용하여 같은 방을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이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클라크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건 이틀 후인 9월 10일에 경찰서로 갔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소녀가 자신보다 15분 전에 건물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그녀는 건물을 나가기 위해 키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은 클라크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은 그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애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그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클라크는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경찰은 실험실 천장에 숨겨져 있던 붉은 얼룩이 묻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물건 중에는 고무장갑, 양말 한 짝, 파란 셔츠, 작업화가 있었습니다. 그 셔츠는 클라크가 9월 8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을 때 입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지만 애니 자신 없이는 클라크를 체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 경찰은 마침내 벽 속에 숨겨진 애니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한 실험복, 다른 양말 한 짝, 녹색 잉크펜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클라크는 녹색 펜으로 실험실 일지에 꼼꼼하게 서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펜이 애니 옆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의 서명과 일치했습니다. 같은 일요일 클라크는 축구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몸에서 애니 사건과 관련된 이상한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필드 허크스 팀은 그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는 심판과 다투었고 경찰의 개입만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애니가 실종된 지 9일 후인 9월 17일 클라크는 코네티컷 크로멜의 슈퍼 선라이즈라는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실험실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클라크와 애니의 DNA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DNA 샘플 비교 결과 클라크의 유죄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으며 이는 동기를 확정할 필요를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클라크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감형을 대가로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2011년 그는 유죄를 인정한 후 4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2053년까지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동기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클라크의 약혼녀가 그의 가능한 불륜에 대해 알린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크와 애니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빠르게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클라크의 직업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업무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그에게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장 존경받는 연구원들에게도 직접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직전에 그는 애니에게 쥐세포 상태에 대한 그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서신은 그들이 자주 다투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 녹화와 키카드 데이터는 전자 기록이 때때로 전체 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마지막 버전은 그가 애니에게 지나치게 집착했고 그녀의 임박한 결혼식이 그의 통제되지 않은 반응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애니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를 암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클라크의 존재를 시사하는 생물학적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키 175cm, 몸무게 80를 높인 클라크가 극심한 감정적 긴장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니는 키가 149cm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40kg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 대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애니 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련이 되었습니다. 한때 안전했던 직장은 불쾌한 기억과 관련된 장소가 되었습니다.